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대차 3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시행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 지금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유튜버들의 예측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비춰 가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임대차 3법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취지는 뭡니까? 자, 임차인을 보호한다. 주택 임차인 거주 주거의 안정을 취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3법은 뭔가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처음 2년 살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하면 2년까지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4년 혹은 자 2+4 해가지고 6년, 이거는 초등학교 6년이니까 6년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입법 발의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러니까 2년 계약 종료 후에 계약 갱신 때 5% 이내, 최대 5%겠죠. 5% 이내에서 전세 혹은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작은 금액 아니죠. 예를 들면 한 6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만약에 4억이다. 4억이면 4억에 대해서 10%면 4천이고 5%니까 2천만 원이겠죠. 4.2억으로 올 수 있다. 2년마다 2천만 원씩 올라가면 이깁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 상승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 이거 누구 신고합니까? 임대인이 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해야 됩니까? 중개사가 해야 될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인상해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뭐 임대인이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임대인이 귀찮아 가지고 그것을 중개사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의뢰할 수 있지만, 중개사분은 그냥 뭐 무료로 해줄 수는 없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임대인한테는 불리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과거사를 보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 자, 2년은, 자, 1989년 12월 30일 날 개정됐다고 합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근데 이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면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아파트값, 일단 결론은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는데, 제 지인도 그 당시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하는 아파트가 한 2년 만이죠. 오래도 안 갔다. 2년 만에 이게 2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자,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자,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값하고는 상관이 없다. 고질적인 어떤 주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수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난 자체의 문제지 전세값 폭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질적인 주택난이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파트값 폭등인데 원인이 무엇이냐? 자, 전세값 폭등이냐 아니면 고질적인 주택난이냐, 자,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죠. 하여튼 결론은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뭐 시기가 그렇게 맞은지 몰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질 당시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 폭등을 예상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뭐
실제 현실적으로 그랬죠. 그런데 이때 사건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전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궁중족발 사건. 개정되기 이전일 겁니다. 저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년이 10년 될 때 있죠. 이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가 좋은 데는 있죠. 이 궁중족발 사건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새로운 그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1층의 월세를 아주 좀 많이 올렸죠. 근데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논리가, 예를 들면 이 건물이 10억이다. 10억에 이전이 됐지만 이 사람은 이걸 30억 주고 샀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월세는 만일 300만원이면 이 300만원이면 10억 건물에 대한 300만원의 월세였고 나는 이걸 30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월세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2018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자, 임대료 폭등을 예상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공실이 발생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차별화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견해는 뭔가 하면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자, 부정적으로 뭔가 하면 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자, 이런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장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둬가지고 임대인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보가 아니다, 그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중개사분한테 의뢰할 경우에 수수료, 이런 것을 누구에게? 세입자에게 증가시킨다. 자, 이런 논리를 펴서 임대시장이 붕괴가 될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임대시장의 전월세, 그러니까 체결하고 나 30일 내에 관할지역 구청,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되겠죠. 그럼 임대인은 그 세금 부담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세입자에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 왜 폭등하느냐? 취지는 안정인데 돈 많은 부자들은 뭔가 하면 빈집으로 놔둔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전세금이 되지 않으면 아예 전세를 놓지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 그렇죠. 상가가 비록 공실이 되지만 건물의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은 월세를 낮춰가지고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월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아예 세입자를 구하지 않죠. 그런 현상이 주택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빈집으로 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뭔가 하면 2 플러스 2, 2 플러스 4, 지금 유력한 거는 2 플러스 2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2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4이 됐을 경우에 전세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전세의 공급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간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상한선이 5%니까.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세 가격이, 전세가 한번 살면 2 플러스 2니까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을 살 때 전세를 안고 사야 되는데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갭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또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100% 동의하기 좀 힘든데, 갭 투자가 감소한다. 아무래도 매매가와 이 전세가의 갭이 벌어지면 갭 투자가 아무래도 전세를 안고 사기 힘들겠죠.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감소되면 갭 투자가 증가하는데,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갭이 증가하면 갭 투자는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일리가 있죠. 그래서 갭 투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갭 투자의 이익 실현이 어려진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그것을
그 집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세를 한번 살게 되면 최소 4년이니까 뭐 어려우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살게 되면 최소한 4년, 지금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이런 측면에서 매수자가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런 언론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언론의 그 어떤 긍정 부정적인 면이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는 다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거는 전세 공급이 감소했는데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데, 그래서는 전세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갭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안정되겠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상과 현실은 좀 다를 것이다. 최종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전월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가 한 2,050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한 820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40%를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섣불리 예측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로금리로 부자들은 전세보다는 제가 앞으로는 월세를 선호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봅니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갭 투자를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융자도 없이 전세를 줬던 사람은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아니면 다른 투자처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가진 자가 승리하더라. 이건 제 경험입니다. 보통 뭡니까? 좀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런 분도 생길 겁니다. 임차인한테 있죠. 뭐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법적으로 있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직장 생활도 영위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고 분쟁도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월세 상한선이 5%인데 예를 들면 뭡니까? 전세 1억 같으면 5% 하면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빼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한 4억 내지는 5억 혹은 뭐 7억 8억 10억 같은 경우 전세 10억짜리도 있죠. 5%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부자들의 전세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상승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전세 물량이 어떤 아파트에 만약 전세 물량이 10개 있었다. 10개 있었는데 자, 이 10개들이 뭔가 하면 2년마다 시장이 나왔는데 이제 4년마다 나오겠죠. 근데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면 전세를 놓지 않겠다. 빈집으로 놔뒀다 이거죠. 근데 이 아파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자가 원하는 어떤 전세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있는 자들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변수가 과연 전세를 주는 그 아파트에 빈집으로 놔둘 만큼 이렇게 충분한 부자들이 많은가, 이것도 변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임차인을 위한 제도지만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또 한편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까. 자기가 100% 다 부담하진 않겠죠.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전세 가격에도 상당한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급이 많은, 입주가 많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 폭탄으로 해가지고 전세가가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가 하락할 겁니다. 전세가 하락하면 매매가도 제가 볼 땐 하락하지 않겠는가. 한번 전세를 두면 이제 2년마다 5%밖에 상승을 못하니까 5% 이내로.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갭이 크면 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보통 전세가는 뭡니까? 그 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매매가는 이제 기대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위치 좋은,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전세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만약에 섹터가 여기인데, A 지역인데, B 지역이 학군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내 집을 전세 주고 돈을 좀 보태가지고, 여기 A 지역에 꼭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B 지역에 구매하기는 부담스럽고, B 지역에 전세로 갔다가 애를 다 키우면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목적으로 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때 학군과 관련된 지역은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상승하겠죠. 이러면 매매가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파트 같은 학군, 뭐 교통,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따지만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공급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고죠. 그래서 전세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직장 문제로 서울이 가족들이 내가 있는데 내가 뭐 세종시나 아니면 타 도시로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면 굳이 지방에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죠. 직장 문제 아니면 학군 문제로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뭡니까 지금 당장에 그 집을 잔금을 다 칠 수 없으니까 전세를 안고 내가 그 집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한 2년 뒤에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목적 아니면 갭 투자를 사는 목적 뭐 이런 이유로 전세 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매매가의 상승과 하락을 가져오겠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상가 임대차 10년 시행 후 공실 증가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가 임대차를 5년에서 10년을 했다 해가지고 공실 증가한 게 아니고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뭔가 하면 잘 되는 지역은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은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위치가 좋은 데는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을 하지 않을까. 상가와 같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게 상가는 뭡니까? 상가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위해서 상가 가는 게 아니죠. 상가는 뭡니까? 장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공실이 생깁니다. 근데 아파트는 뭡니까? 거주의 목적이 되거든요. 거주와 그 어떤 주위에 있죠. 애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장사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해석도 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3법 시행으로 주택에서 장사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상가가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도 같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이런 선의 피해자도 생길 겁니다.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있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입주할 때 지금 돈이 다 부족해가지고 전세를 주고 내가 한 3년 동안, 2년 동안, 2년 정도 있다가 그러기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더 가려고 했는데 2 플러스 2니까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가 볼 때는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 하는 게 결론은 이겁니다. 부작용은. 집단지성, 집단지성.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은 물론 뭐 똑똑한 분이 많겠죠. 국토부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똑똑한 몇 사람이죠. 이런 몇 사람의 어떤 두뇌에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400만, 아까 800만입니까? 800만 가구,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뇌의 어떤 총합보다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이걸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이게 인공지능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특히 이제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 제도를 이긴 이유가 수많은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집단 지성으로 지성이 향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아니라 이 제도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수십만 명의 그 프로 기사들의 어떤 지성이 향상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이 집단지성,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특히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집단지성, 이거 뭡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빈틈이 생긴다 이거죠.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건 뭐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발의가 되고 입법화되면 현실화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한번 겪어봐 알겠지만 이 임대인들은 경험이 많다.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임차인을 좀 이렇게 급박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생각으로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거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학군이 좀 좋은 지역에는 있죠.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곳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지금을 한번 매수 시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어디까지나 참고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